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린 시절 학급 회의를 한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교실 환경 미화 이런 주제를 놓고 찬성 반대 의견 내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학급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토론을 나누죠.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아이들에게 의사결정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 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거기에 맞불을 놓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과연 이런 국회의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유가연 캐스터. 네, 개천절 연휴와 이어지는 주말의 첫 주말의 첫날 고속도로의 지방방향 정체가 아주 극심합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경기권에서 충청권까지 꽉 막혀 있는데요. 우선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신갈, 기흥 동탄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까지 길게 밀리고 무엇보다 입장 부근부터 청주 부근까지는 49km 구간, 조금 지나 남청주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도 25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용담터널에서 8단 분기점까지 밀렸다가 발안을 시작으로 서해대교 지나 당진 나들목까지 대부분 막혀 있고요. 평택시흥선 평택 방향은 남한산에서 마도 분기점까지,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은 금광 3터널 부근부터 금왕 꽃동네 나들목 부근까지 각각 20km 가까운 정체가 이어집니다.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이 있는 곳이죠. 강원도로 향하시나요? 그렇다면 영동선 강릉 방향 경기권 빠져나가기 아주 힘겹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호법분기점 부근부터 여주 휴게소 부근까지 답답하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강일부터 화도까지의 정체를 지나고 나면 강원권에서 남춘천 부근부터 동홍천까지 다시 한번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이슈 계속됐는데 우선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서 첫 출근길에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예, 우선 사과나 발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와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면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발언에 대한 보도가 왜곡된 만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발언 경위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언론사 보도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자 여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과 기조를 맞춰서 강경 자세로 돌아섰죠. 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첫 보도한 MBC를 향해서 맹폭을 한 건데요. 조호영 원내대표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면서 MBC를 비판을 했습니다. MBC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 땡땡땡을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는데 명확하게 들리지 않은 발언인데 바이든이라고 악의적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는 게 비판의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MBC가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이 발언에서 이 국회 그 앞에다가 괄호를 열고 미국이라고 자막을 달았었거든요. 이것도 악의적인 자막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는 그냥 의회고 한국 의회만 국회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회라는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언유착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언론이 유착됐다. 예. 그러니까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는데 이건 MBC가 영상을 민주당에 흘린 거다 이런 취지의 비판입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판한 시점이 지난 22일 오전 9시 3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MBC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보도한 게 오전 10시 7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MBC가 보도하기 34분 전에 민주당이 비판을 먼저 한 건데 이건 MBC와 민주당이 유착된 증거다 이런 취지의 비판인 겁니다. 그 증거다라는 주장은 뭐 얘기가 되나요? 사실 좀 예의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좀 경위를 좀 설명해 드리면 MBC가 첫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전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그 발언이 있던 그날 오전 한 8시부터 카카오톡 등에서 영상이 이미 돌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 발언에 대해서 땡땡땡이 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또 찌라시 형태로도 돌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언론사 풀 영상이 이렇게 찌라시 형태로 외부로 돈 거에 대한 뭐 옳고 그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정치권은 MBC 보도 전부터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MBC가 민주당의 영상을 흘렸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실한 거죠. MBC도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정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황당한 의혹이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서 어제 대검찰청에 MBC를 고발했는데요. 고발까지? 예, 국민의힘은 MBC가 불명확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영상에 자의적으로 자막을 입혀 보도하면서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고발에 대해서 MBC도 입장을 냈는데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압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계속 펴고 있죠? 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 건 사실 아니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그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거짓말을 해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비유를 했고요. 예.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만견역수 일견패라는 한시 구절을 읊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마리 개를 따라서 온 동네 개가 다 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개에 비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발언이었고요. 민주당은 또 윤석열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 이런 걸 꾸려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표, 반대와 기권 각 1표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북미 순방 때 발생한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창정 자체를 반대를 했고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10기 중에 8기 혼밥할 때 뭐 했냐 민주당은 그러면서 죽창가 운운하면서 한일 관계 파탄내고 한미일 공조체제 무너뜨린 게 오히려 누구냐 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예. 국회에서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근데 대통령은 거부하겠다고 했죠? 예, 그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데요. 말 그대로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상관없는데 어제 또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윤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졌죠? 예, 24%로 다시 떨어졌는데요. 한국갤럽이 9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조사한 결과인데 24%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만 5세 조기 입학 논란에 여론이 들끓던 8월 첫째 주에도 최저 지지율 24%를 기록했는데요. 2달 만에 다시 그때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높았고요. 그리고 특히 20대의 긍정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기조를 맞추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연설했죠? 예.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개헌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 대비 연설에서 다시 개헌론을 꺼낸 겁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개헌안을 처리를 하냐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든 뒤에 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면 된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그리고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원 소환제 이런 내용들을 개헌안에 담자고 밝혔습니다. 예. 그 다음 날 이제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표 연설했죠? 예. 주요 내용은요? 정 위원장은 약 13,800자의 연설문에서 2,500여 자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전원회의를 열었죠. 예.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지만 이 전 대표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네요. 예. 그 징계의 이유는 뭐죠?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에 당내 비상 상황에 따른 금주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
이런 이유입니다. 예.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권 의원 징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지 징계는 아직 시작은 안 그렇죠. 됐고요. 예. 윤핵관인 권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형평성 시비가 지금 있잖아요. 이준석 몰아내기다라는 형평성 시비가 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윤핵관의 징계를 논의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은 오는 6일 윤리위에 모두 출석하고요. 그날 징계도 논의됩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수해봉사 현장 실언, 즉 사진 좀 잘 나오게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고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경찰국 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는 하지 않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또 카몰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했고 윤 대통령과도 만났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요새 한미 간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IRA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한미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잘 챙겨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환담을 가진 직후에 대통령실은 IRA 집행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이 성과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런데 당시에 백악관은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IRA와 관련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확인해 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조정하는 그 법안, 이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그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에 있었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죠. 예,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했는데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 침해와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또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라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이다 라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반면 국회 측 변호인은 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을 고려해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입법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12시 28분 지나고 있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이제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쪽으로 노랗거나 특히 수도권은 빨갛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곳도 있고 거의 서쪽은 나쁨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특보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존 농도까지 오늘은 덩달아 나쁘기 때문에 현재 오존주의보는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조금 전 12시를 기해서 충남 태안이나 또 전남 여수, 경기 중부권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계속해서 오존 농도 때문에 이 주의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오늘은 10월의 첫날인데도 늦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세종이 오늘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대구 30도, 강릉은 무려 32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28도, 또 개천절은 월요일에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늦더위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이번 월요일까지는 좀 더 이어질 전망이고요. 먼저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월요일도 23도로 오늘보다 크게 5도가량 내일부터 기온이 좀 내려앉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지겠고요. 수도권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더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비가 와서 모레 개천절 월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5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7시간 10분, 대전까지는 3시간 40분 걸리고 있고요. 목포까지는 6시간 걸립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데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간 10분, 양양까지는 4시간 3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총정체 113km나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입장에서 청주까지 50km나 막히면서 충청권 통과하는 내내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용담터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8탄 분기점까지 13km 막히고 발안에서 서해대교를 지나 당진까지도 긴 구간에서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운산터널에서 서산휴게소, 몽탄 3터널에서 일로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총 정체는 59km 구간에서 이어지고요. 특히 신갈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여주 휴게소 일대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그렇지 않아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던 여야 관계가 이 대통령의 발언 파장으로 점점 더 격한 양상을 띠고 있죠. 지금 뭐 당면한 경제 위기 등등 이 민생 챙기는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입니다만 여야의 이 사생결단식 대립,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지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도봉갑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섭 위원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87년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30대 중반. 예, 이제 곧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한 1년 정도 예, 비대위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예. 꼭 국민의힘 공천 받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조그만한 제 기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그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청년 좀 젊은 정당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일들을 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보수 진영 전체가 합당 창당 이렇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뭐 새로운 보수당 이런 보수 진영 전체가 미래통합당이라는 큰 당으로 맞아.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젊은 어떤 정당으로서 뭐 인재영이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왔고 그 입당 동기가 천하람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 정치 그러나 좀 보수적 성향의 청년 신생정당 창당운동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걸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영입돼서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런 소개를 이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리 하는 이유가 네네. 요즘 정치 양상을 보면서 본인이 정치하기로 결심한 걸 지금 잘했다 생각하세요? 후회하세요? 아니 판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히려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우리가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께서 뉴욕 순방 중에 있었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돼서도
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치적 양태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면 웃음꼴처럼 돼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보다 보면 마치 이게 바이든으로 들리면 너는 국민의힘이 아니야, 너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친윤이 아니야, 이렇게 뭔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징표처럼 여겨서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뭐 이게 단순히 정치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완전 그 원내 정치 예. 그 한복판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적어도 보수 정당에도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들렸다고요? 저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제가 선입견을 듣고 날리면을 들려보려고 하더라도 바이든으로 들리는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들리는 걸 안 들린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 전에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설랑설레하고 네네. 어찌 보면 대응이 뭐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네네. 또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난 월요일 아침 대통령이 이제 첫 출근길에 한마디로 그냥 이건 왜곡 보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상황이 또 급반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논란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이 정면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방식의 정면 대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물론 뭐 그 가운데서 날리면으로 들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자막도 바이든으로 나갔고 적어도 바이든으로 들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비속어 발언이 섞여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그런 논란에 이제 휩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국민들께 한 번쯤은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 생각한 정면 대응은 대통령실이 양해를 구해라 국민에게 그렇죠, 이제. 사과하라. 그렇죠. 그 다음 국면으로 전환을 시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나왔었던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회담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또 기시다 총리와의 그렇죠. 중요한 회담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캐나다 순방까지 앞으로 줄줄이 있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과 또 외교 홍보에 사실 힘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엄한 데다 좀 힘을 뺐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대통령실에 15시간 만에 나온 해명부터가 잘못 잡혔다 이런 거죠? 저는 곧바로 대응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곧바로 대응하는 내용이 뭐 이런 바이든 뭐 날리면 이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부터가 잘못된 스탠스를 취했고 대통령이 귀국 후에 더 강하게 거기에 쐐기를 박았고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이제 MBC를 좌표를 찍었어요. 항의 방문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MBC에 전부 찾아가가지고 뭐 고발도 하고 사실은 이제 MBC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MBC 항의 방문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징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실효성이 있는 뭐 행위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MBC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상을 주고 싶은 제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작년에 국민의힘이 그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뭐 무슨 문재인 정권 독재 정권이냐 왜 언론마저도 틀어막느냐. 특히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 자유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파 진영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말의 자유, 행동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인데요. 작년까지 그렇게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그리고 언론에 대한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힘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사실 1년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MBC가 잘못했고 언론이 왜곡 보도를 했고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한다.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론 입장에서는 겁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야당은 이번에 뭐 이 비속어 논란 외에도 뭐 한미 또 한일 이른바 정상회담 논란 또 뭐 조문 외교 논란 등등을 쭉 다 묶어서
외교 참사 책임을 져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고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정말 힘자랑이죠. 내용 없는 힘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제 저희가 외교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번에 순방 전체를 외교적 참사라고 전제해놓고서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 박진 장관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예. 이 비속어 논란을 깔끔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국면을 넘어갔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쉽지만은 야당이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힘자랑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밉다잖아요. 대통령이 그 잘못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대통령을 직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야당한테도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애꿎은 박진 장관을 저는 해임 건의안을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전 정정 상징성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외교 순방 과정에서 MBC가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야당이 여기서 그 비판하는 것은 국익이라는 관점에 봐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익의 입장에서 MBC는 보도하면 안 됐다. 야당은 비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국면이 넘어갔잖아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고 그럼 각각이 가져온 그 어떤 외교적 성과물들에 대한 국내법적 그 통과 절차들이 남아있고 양해 절차들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 국면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과거 순방의 비속어 논란으로 자꾸 끌고 가고 싶은 야당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예. 박진 장관을 해임시키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오히려 그냥 속 시원하게 누군가 하나를 날리고 싶다라는 주장처럼 들려서 저는 박진 장관 해임건에 대해서는 그냥 힘자랑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속어 논란은 완전히 이제 배제하고 네. 라고 보더라도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왜 시간 제대로 못 맞춰서 조문을 하지 못했느냐. 바로 그거부터가 외교적 실수다. 네. 그다음 출국하기 전부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분명히 한다라고 공언을 했다는 것은 한미 간에 합의를 했었다는 얘기인데 예.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변경 때문에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거 아니냐. 대신에 48초 환담으로 대치됐다면 하다못해 미국 외교부 당국의 사과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또 한일 정상회담도 통상 합의가 되면 양국이 공통 발표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정부만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했다가 일본 언론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합의한 바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정상회담 못한다. 그러다 결국은 30분짜리 일본 정부는 대담이라고 표현하는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그 후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애걸복걸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우리가 만나준 거다라는 식이 나온 것은 하나하나가 다 외교 라인의 명백한 정책 실책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외교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현장성, 그 현장의 형식, 그런 어떤 외교적인 관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지켰느냐, 프로토콜을 잘 지켰느냐 이것을 한 가지 꼭지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협상이나 회담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형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제대로 조율을 못했느냐, 현장에서 좀 미흡한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건 이제 형식에 대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나 그 외교 당국이 사실은 조금 경솔한 태도를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너무 성과를 일찍 발표한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일정 조율을 못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잡고 갈 필요가 있지만 저는 그 내용면에 대해서는 야당이 비판하는 것만큼 외교 참사라고 정의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뭐 한일 정상회담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일들이 일단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사실은 각국의 정상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당장
내년 4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 아주 지독하게 시달리고 있는 일본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어쨌든 일본 총리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를 어쨌든 절절한 심정으로 만났다. 그리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어야 되는 이 어떤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물꼬를 저는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11월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가 남도 있고 바이든이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 IRA 내용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과 만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진척시켰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 내용 면에서는 적어도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너무한 것이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토콜이나 형식만 가지고 문제 삼아서 해임 건의안까지 간 거는 힘자랑이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그냥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쿨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쿨하지 않게 나오니까 우리도 조금 뭐 그렇게 쿨하지 않게 나온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더 좋은 방식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뭐 민주당이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우리도 뭐 그에 대한 대응들이 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이렇게 여야가 뭐 그렇잖아도 그 이재명 대표 기소 또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등으로 정말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달리더니 이제 한 계단 더 고조된 양상으로 정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 기간 중이고 지금 국내외적 경제 여건은 매우 안 좋고 이런 그렇죠. 양상에서 제가 아까 첫 질문 과연 이런 정치 이게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오히려 역할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이제 했었던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이제 여당으로서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 것인데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 그다음에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비전을 보여주셨어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메시지의 대부분은 이재명이 나쁘다였거든요. 이재명은 잘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어서 사실 그런 말하자면 미래 세대를 위한 담론 자체가 지금 우리 정치에 사라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지어 여당의 대표격인 분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나오는 메시지에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이 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정치 공간의 미래 세대에 대한 담론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젊은 세대들이 느낀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막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치에는 그런 담론들이 한가한 논의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아젠다들 그다음에 여야의 정쟁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협치할 수 있는 모습,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침 이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천하람 위원장이 이렇게 또 어떤 연대를 해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담론을 하는 구성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여야를 막론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자. 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뭐 미래 세대를 위한 담론들을 어떻게든 한 꼭지라도 껴낼 수 있는 역할들은 해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아직은 힘이 너무 미약하죠. 너무 미약하죠. 네. 티끌 같은 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지금 여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뭐 윤리위원회는 징계를 하려고 할 것 같고 가처분 신청 판단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고 우선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도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가 좀 보입니다. 사실은 초반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율사 출신인 당 중진들도 우리 법적 검토 끝났다. 가처분 신청 인용 안 된다. 굉장히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막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법원이 내놓은 판결문들을 보고 나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겉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것 같다라는 식의 여론들이 지금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인용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비대위는 다시 없어지고 그러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할 수 있는 징계는 사실 제명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건데 제명할 것 같은데 느낌은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정치적 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리위가 과연 법원의 판결을 거슬러서 어떤 뭐 헌법재판소보다 더 최상위 기관으로서 이준석 대표를 날릴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뭐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안고 간다 그러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근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나 제명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대위 그렇죠. 구성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고 이제 물론 그 전제가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있게 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징계 요것이 당의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법적 판단만 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윤리위는 이번에 제명이라는 추가 징계를 만약 한다면 그건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뭐 이걸 근거로 한 거니까 법적으로는 조금 별개의 문제긴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게 다 연결된다.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 출범과 이준석 대표의 제명 그다음에 이준석을 쫓아내는 것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같은 얘기죠.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해가지고 제명을 한다 그러면 법원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할 것이고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그러면 비대위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던 법원의 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판결문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논리가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꼭지라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윤리위가 사법적으로 선택적 심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뭐 양두국 이런 발언들인데 사실은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사법적 선택적 심사, 선택적 사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제명할 것처럼 보인다. 뭐 그래 보이니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강 넘어선 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길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재섭 위원장도 신당 창당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준석 대표도 갈 생각 없을 겁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왜냐면 근데 당에서 제명당하면 어떻게 정치를 해요? 저는 신당 창당은 정말 뭐 아주 극히 낮은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오히려 저는 이 가능성을 저는 염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제명된 사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사람이겠죠. 이준석 대표는. 그럼 차기 지도부가 이 사람에 대한 복당 여부를 또다시 심사할 수 있거든요. 또다시 윤리위를 열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복당 여부를 심사를 해가지고 차기 지도부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복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복당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당 창당보다 훨씬 수월하고 신당 창당보다도 모양이 더 낫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그 가능성을 이준석 대표는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당 창당을 만약 선언해도 김재섭 위원장은 안 간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일원인데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김재섭 위원장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어디 가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완전 폐쇄가 돼가지고 모든 목소리들이 묵살되는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뭐 2024년 총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뭐 24%, 당 지지도는 또 31%. 이러면 당선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그래도 계속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담은 지역이고 국민의힘 인사로서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당을 바꿔내야 되는데 바꿔낼 힘은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럴 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은 이제 내부 개혁에 힘쓰라 뭐 이런 것이 또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겠어요. 신당 창당보다는 내부에서 국민의힘을 바꿔내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그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예. 지금 현 지도부처럼 이준석 내치기 하는 지도부가 아니라 이준석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부는 누굽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그 말에 숨겨진 그 맥락 행간들을 좀 보게 되면 예. 비대위에 대해서 계속 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 말하자면 리스펙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말들을 해요. 분명히 그런가요? 그 행간의 의미 뭐냐면 차기 지도부에 뭐 차기 전당대회에 뭐 본인과 뜻이 맞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도울 생각이 있다. 누굴까요? 유승민 전 의원? 뭐 혹자들은 이제 유승민 대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그 다음에 당 대표로 거론되는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랑 그렇게 썩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결이 안 맞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유승민 대표도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호언이 된다. 예. 네.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가 이준석 전 대표까지 포용하는 또 그래서 기존의 지금 지도부와 다른 노선으로 가는 그런 지도부가 서도록 하는데 노력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오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노루잠에 개꿈이라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루잠은 깊이 들지